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한 달 보름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리고 지급 준비율도 동시에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금융기관의 1년짜리 정기대출과 예금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려 각각 4.85%와 2%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민은행은 또한 은행의 지급 준비율도 0.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가 다음 달 5일 국민투표를 실시해 채권단이 제안한 구제금융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권단은 그리스 정부에 13조 4천억 원을 지원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5개월 더 연장하라고 제안했지만 그리스는 정부 부채만 증가시킬 것이라며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유로그룹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도 국민투표 시행 전까지 구제금융 지원을 연장해달라는 그리스의 요청을 또 거절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당초 예정대로 30일에 종료됩니다. 미국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이달에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96.1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확정치인 90.7을 웃돌고 예비치인 94.6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 가계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지난달보다 개선됐다는 뜻입니다. 이날 나올 확정치는 지난 1월 이후 최고치였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치 평균인 94.6도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컴퓨터 칩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4일로 마감한 3분기 순이익이 4억 9,100만 달러, 주당 42센트로 전년 동기였던 8억 600만 달러, 주당 68센트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38% 급감한 것입니다. D램 평균 판매 가격이 10% 하락한 것이 실적 악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마이크론 주가는 18% 이상 급락하며 52주 신저가에서 마감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와에 대해 최애린아입니다.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 간의 구제금융 협상이 이제 예측 불허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IMF의 돈을 이달에 부채를 한꺼번에 갚겠다고 얘기한 그 데드라인이 30일인데요. 그리스가 채권단이 요구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날은 또 내달 5일입니다. 그러면 만기를 어떻게 잘 소화하고 또 국민투표에 5일날 붙일 것인지 그 사회 공백에 대한 그리스의 대처 방안이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그리스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제채권단이 현재 구제금융 한 5개월 정도 연장을 해줄 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긴축을 받아들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그리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30일에 만기가 돌아오고 5일까지 공백은 구제금융을 조금 더 연장해주는 방안으로 소화하려고 하는 그리스인데요. 국제채권단은 여기에 대해서 노라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는 일단 오늘 은행권을 쉬기로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럽중앙은행은 그리스에 대한 현재 유동성 지원을 현행대로 일단은 유지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가적인 뉴스가 더 들어와 있어요. 주말 동안 참 빅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중국에서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를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기준금리는 25bp 내렸고요. 지준율은 50bp 대폭으로 내렸는데 이렇게 두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은 7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증시가 금요일날 폭락했었는데 폭락한 증시도 살리고 경기도 살릴 수 있는 카드가 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입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요. 이러한 그리스 문제가 27일 회의에서 꼬이기 직전에 마감이 됐어서 사실 유럽과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가가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살짝 실적에 관한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마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3대 지수 일단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유일하게 오른 지수가 나스닥이 아니라 이번에 다우지수라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테고요. 나스닥의 오히려 하락폭이 가장 컸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초반에 이틀 연속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나스닥은 나홀로 견주함을 유지했었기 때문인데요. 왜 이렇게 다우가 오르고 가장 강했었던 나스닥이 가장 많이 빠졌느냐. 그 이유는 실적에 있습니다. 나스닥을 구성하는 기업 가운데 컴퓨터 칩 만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냥 일명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런데 실적이 영업이익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8%나 급감했습니다. D램을 어느 정도 팔긴 팔았는데 물론 PC D램 얘기입니다. 모바일 D램은 아니고요. 그 판매 가격이 예년보다 너무 낮아서 실적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관련해서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밀리고는 있는데 이러한 마이크론 소식이 우리 삼성전자 주가까지 오늘 같이 흔들지 같이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선전한 이유는 나이키 실적이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네, 유럽도 일단 혼조세로 빚었었고요. 별로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약간 올랐고 영국이 빠졌는데 이후에 그리스 문제가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유가 마감 보시죠. WTI가 59불 정도 약간 하락했습니다.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그리스 문제가 계속 꼬이면서 미국채 수익률이 오르자 달러화가 같이 강세를 띄었고요. 말씀대로 이제 헤드라인 때 잠깐 전해드리긴 했는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1월 이후 5개월 내 최고치를 그리면서 미국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그런 탓에 유가는 조금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율적인 측면에서 약간 보시더라도요. 달러화가 강세를 상대적으로 그리스 문제가 꼬이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국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번엔 아시아 증시 지난주 마지막 거래의 모습입니다. 중국 증시가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주 전 금요일에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이어서 6% 넘게 폭락했었는데 바로 지난주 마지막 거래 금요일에서도 중국 증시가 7% 폭락, 장중에 8% 넘게 폭락했습니다. 2주 동안 중국 증시는 3포인트를 잃어버리고 있는데요. 이런 대폭락 이후에 중국 당국이 지금 지준율과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동시에 꺼내 들어서 사실 중국 증시가 오늘 얼마나 반등해 줄지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증시는 거의 한 21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종가상도 2090엔을 올려놓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그리스에서 날아온 악재 그리고 중국에서 날아온 호재 이 사이에서 지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중국이라는 좋은 호재거리 범퍼가 생긴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마이크론의 실적 부진 여파도 우리 IT,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매매가 필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뱅크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ATM, 그러니까 예금 인출기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 계좌에 돈을 빼나가기 위해서 그리스 국민들이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을 그대로 은행한테 뗄까봐 두려워서인데요. 그리스 사태, 정말 디폴트까지 가는 것일까요? 오늘 그리스 포함한 주요 경제 이슈를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가 구제금융 협상안을 내달 5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긴축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국민들의 어떤 그 뜻을 표결을 어떤 등에 업고 정치적인 입지를 좀 넓히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30일에 있을 IMF 돈을 어떻게 막을 그런 생각은 그리스는 하고 있는 건지 그 어떤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네, 많은 국가에서 이제 예상한 것처럼 또 기대했던 것처럼 27일 협상이 사실은 잘 되지 않고 결렬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구제금융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유럽 채권단으로부터 이제 통보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대해서 치프라스 총리가 이제 그러면 5일 날 국민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일 16억 유로를 이제 IMF에게 갚아야 되는데요. 채무 상환 날짜인데 이때까지만 좀 구제금융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채권단에서 거절을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5일 국민투표만 남은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는 이제 뭐 자본 통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은행도 월요일에 열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바로 이제 이게 그 그리스의 중앙은행 총재가 자본 통제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은행은 휴무고 증시도 휴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이죠. 그 치프라스 총리 입장에서는 그 사실은 그 채권단이 새 협상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연금 개시 연령을 좀 높이고 조기 퇴직도 제한하고 또 공무원의 임금도 삭감하고 반면에 이제 부가세는 좀 더 올리고 하는 그 재정 개혁안 있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가 생존하기 어렵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차후 5개월 동안에 이제 120억 유로에 해당하는 돈을 더 구제금융을 연장하겠다. 이렇게 사실은 그 중재안에 해당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그리스 이제 치프라스 총리가 거부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협상이 결렬됐고 30일에 이제 구제금융이 끝이 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소식이 전해지다 보니까 그 국민들이 굉장히 극도의 불안에 이제 휩싸이면서 뱅크런 사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서고 27일 하루 현재 그 자동 기기죠. ATM 머신에서 5억 유로에 해당하는 돈이 빠져나갔고요. 또 때맞춰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긴급 유동성 지원의 한도를 증액할 수 없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그 그리스의 그 재정 상태가 상당히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디폴트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예. 국민들에게 지금 치프라스 총리는 구제금융 협상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스 디폴트 문제가 결론이 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뭐 결론이 이제 난다기보다는 상당히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이제 국민투표로 붙이기로 한 것은 그렇게 지도자로서 그렇게 현명했던 결정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이제 리더 입장에서 그걸 어떤 형태로든지 협상안을 끌어내든지 아니면 뭐 단호한 그런 그 어떤 그 새로운 안을 제시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국민들에게 떠넘긴 꼴이 사실 됐어요. 근데 국민들의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한 그 결과를 보면 한 47.2%가 국제 채권단의 방안에 찬성하고 반대는 33%여서 채권단 방안을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압도적으로 유로존에 잔류하기를 원하는 국민이 한 67% 됐거든요. 반면에 이제 유로존을 나가는 그렉시트를 찬성하는 입장은 한 25% 정도 돼서 국민들의 대부분은 지금 총리가 반대에 그 채권단의 협상안을 반대하라고 독려하고 있지만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상당히 지금 미지수고요. 오히려 찬성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찬성으로 나와도 굉장히 복잡하고 반대로 나와도 굉장히 복잡한 양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특히 뭐 국민투표의 실효성이 지금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실효성도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0일 날 이미 구제금융이 종료돼 버리면 뭐에 대해서 투표하는지도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디폴트라든가 이런 그 그렉시트의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도 크게 없어 보이는지 투표를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찬성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거의 힘이 없어지고 이제 치프라스 정권의 붕괴까지도 봐야 되는 이렇게 극도의 혼란으로 무정부 상태까지도 극단적으로 예측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반대 총리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평행선인 거죠. 결국은 구제금융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아주 그 재정 상태는 악화 일로를 걸어야 되고 지금 뭐 7월 20일에 또 유럽 그 그리스 국채 20억 상환해야 되고요. 10일에요. 20일에 또 유럽 중앙은행에 35억을 또 상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8월 20일에도 또 32억 유로가 또 상환이 돼야 되고 이래서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국가 부도 사태의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리스 디폴트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30일에 IMF 돈을 못 갚으면 정말 기술적으로 디폴트가 나는 것이죠. 그러면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화 탈퇴, 조금 더 현실적인 의미로는 그리스가 유로화를 포기하고 자체적인 통화를 도입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있는데 이제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IMF나 채권단과 이제 힘을 좀 잃었지만 또 협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자체적으로 그 자기네의 그 화폐 단위를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경제 혼란이 올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굉장히 평가 잘해질 걸로 보이고 실제로 그 당분간은 장기적으로 보면 모르겠지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화폐 기능하기 어려울 것으로 왜냐하면 경제 상태가 굉장히 나쁘고 개혁이 없기 때문에 화폐가 의미가 사실은 크게 없어지는 거죠. 독립적인 화폐 체제라는 것이. 네. 그래요. 그래서 국가 부도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은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부도 오늘 긴급 회의를 지금 잡아서 그리스 문제 관련해 면밀한 모니터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당장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떠날까봐 이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산업계에서는 수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리스하고 직접적인 그 수출에 관련해서는 전체 수출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제한적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익스포저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리스하고 1대1의 관계에 있어서의 위험이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이동하는 이러한 영향은 좀 적을 걸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그리스가 이렇게 재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고 또 디폴트라든가 그렉시트 이런 걸 통해서 유럽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요. 이게 지금 전례가 없던 상태이기 때문에 유로존 하고 나서 어떨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다만 유럽 전체가 영향을 받고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그리스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수출이 유로존 전체에 대한 수출의 타격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불안해지다 보니까 돈을 회수해가는 그래서 금융시장에 좀 부정적인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스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까지도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일단 익스포저 자체는 그리스 익스포저는 상당히 낮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로존에 대해서 2차적인 간접권 영향에 들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 같진 않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주말 동안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이례적인 조치, 경기 부양책을 단행했더군요. 금리도 내리고 지준율도 동시에 내렸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금리를 0.25bp 정도, 대출금리가 5.1에서 4.85로 내려가고요. 예금금리는 2.25에서 2.0으로 이렇게 각각 0.25bp 정도 인하했죠. 뿐만 아니고 이제 지급준비율, 그러니까 농업이라든가 중소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이 지급준비율에 또 0.5%포인트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한꺼번에 투하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강력한 거는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이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미리 어나운스한 것도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에 기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금리 인하가 아주 기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게 된 데에는 이 주가가 너무 출렁이고 굉장히 많이 빠지고 특히 지난 증시가 이틀 만에 20% 정도까지 조정이 됐었고요. 실제로 하루에 8%까지도 빠진 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중국 정부가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규모가 큰 금리 정책을 단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앞서서 사실 은행의 어떤 대출이 은행의 어떤 그 예금의 75% 이상을 못 넘게 하는 기존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시중에 돈이 돌도록 중국은 상당히 당국이 유도를 했었었는데 때문에 큰 카드를 쓰지 않고 미세 조정만 하려나 보다 이런 전문가들이 예측이 있었지만 이를 완전히 비껴나가는 대규모 카드가 2개 동시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으로서도 뭐 증시 살리기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마음이 급했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효과는 증시 살리기 그리고 경제 살리기 측면에서 어느 정도 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믹스드 시그널링을 중국 정부가 보냈었어요. 금융시장에. 그래서 단기 자금은 이렇게 또 흡수해 가면서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트위스트 정책을 좀 써서 상당히 복잡했었는데 금융시장에서도 정부의 뜻이 뭔지 이렇게 사실은 헷갈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면서 이제 증시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그래서 뒤늦게 중국 정부가 이렇게 다시 공급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양상을 빚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디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야 부채 증가를 막을 수 있고요. 또 경기 부양에 대한 이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강력한 그 통화 정책은 돈이 시중에 없을 때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지금처럼 돈이 넘쳐나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이 금리 인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되는 게 사실이고요. 실제로 4월에 금리 인하를 했지만 경제는 오히려 지표상으로 보면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결과를 보여서 이번에 그 강력하기는 하지만 과연 이 금리 완화 정책이 실제로 중국 경제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돈이 없을 때는 돈을 풀면 돈이 돌겠지만 돈이 많은데 돈이 돌지 않은 문제를 또 돈을 푼다고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게 효과는 약간 낮다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미국의 컴퓨터 칩 만드는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1년 전보다 38% 지금 이익이 깎이는 그런 모습인데 주가는 하루 만에 18% 급락했습니다. 사실 그 세계 D램 세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1위, SK 하이닉스와 이 마이크론이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에 관련된 기업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D램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 일반적인 기업들의 그 주가가 사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현상 그리고 계속 부진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경제를 사실은 굉장히 이끌어가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또 SK 하이닉스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D램 가격은 약세지만 그래도 그 기업의 수익성은 그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견고해서 당장 크게 이렇게 요동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 가격 D램 가격이 회복이 안 되면 하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경쟁사다 보니까 수혜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죠. 수축이 되게 되면 결국은 동반 하락도 예측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SK 하이닉스는 나름 선전하고 있었고 하반기가 중요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마이크론으로부터 안 좋은 뉴스가 지금 현재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도 사실 모바일 쪽에 조금 이익이 요즘 최근에 주춤해서 반도체 쪽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반도체 쪽에서 안 좋은 뉴스를 맞게 됐네요. 하필이면 2분기 어닝 시즌을 코앞에 두고 IT 쪽도 타격을 받게 됐다. 물론 모바일 D램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전망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수출 둔화의 메르스까지 지금 2분기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분석들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2분기가 상당히 출발은 좋았는데 물론 이제 엔저라든가 수출 둔화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연초에 예측하기로는 그 171개의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연초에 비해서 4% 상향 조정이 됐고 전년 동기 대비하면 한 24% 상승의 전망까지도 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2분기의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어두워졌죠. 특히 내수주가 이제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하향 조정이 벌써 한 달 동안 1.1% 이루어졌고요. 조금 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이라든가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대비책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집행되는 데는 시차가 있고요. 아마 3분기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 소비 위축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내수 부진에 따른 추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는 이익 추정치에 아직까지 그 수정이 반영이 안 된 시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익 추정치가 여기서 더 깎일지도 궁금합니다. 1분기에 우리가 선언할 수 있고 박스권을 돌파했었던 게 실적의 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그 부분의 메리트가 사라진다면 국내 증시 뭘로 살아남을지 조금은 걱정스럽네요. 지금까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글로벌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국 멘토입니다.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그리스 사태 때문에 멍하게 보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 많이 맞았잖아요. 그죠? 2013년도부터입니다. 그리스 악재가 계속 증시의 발목을 잡았고 계속 맞았어요. 한 방 두 방 계속 맞다 보니까 자 이제 맷집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근데 이번 사태는 좀 다르지 않느냐는 또 해석이 나옵니다. 또 맞겠다는 얘기인데, 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 그들이 오늘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수급 체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 저는 매도 규모를 3천억에서 5천억 사이로 규정을 짓겠습니다. 자, 이 정도 나오면 과하게 나온 겁니다. 그 5천억 이상이 넘어가면 진짜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자, 3천억에서 5천억이면 조정의 폭이 끝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여파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이유를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대외적 변수니까 외신부터 먼저 좀 강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 줄이 막 서 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그리스 은행입니다. 그리스의 한 은행에 대한 화면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 요걸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그릭 banks will not open Monday. 자, 여러분 다 해석되시죠? 그죠? 월요일 날 문 안 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 은행이. 왜? 뱅크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찌됐든 그리스 국민들은 알렉시스 치프라스라는 총리를 뽑았습니다. 왜 뽑았을까요? 자, 일단은 이 사람이 약속한 게 있어요. 그리스 국민들 힘들게 하지 않겠다. 너희들 내 연금하고 이런 거 안 깎이도록 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뽑아놓고 봤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지는 않고 결국은 디폴트 사태까지 계속 논의가 나옵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여기 독일도 가고 프랑스도 가면서 어떻게든 구제금융 받아보겠다고 쫓아다니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마다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뭘 했느냐? 너희부터 반성 좀 해라. 너희부터 좀 내놔라 이겁니다. 자, 그리스의 국민성을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결국은 신을 믿죠. 이들은 신전을 지어놓고 신을 믿는 쪽입니다. 왜 신을 믿느냐면요, 별로 전쟁이 없으면 굉장히 편안한 나라입니다. 특히 에게에 있는 이런 지중해 국가들은요, 눈 뜨고 딱 자고 일어나면 뭔가 먹을 거리가 딱 생겨져 있어요. 굉장히 곡물의 성장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자연 채취를 해서 먹는 게 습관이 돼. 그게 게으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럽연합이 딱 되니까 오히려 자기들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원래 게을렀기 때문입니다. 게을렀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거를 또 돈으로 빚을 더 내서 빚잔치 한번 해보자고 또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등장한 거예요. 그걸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가 협상안에 일단은 수긍을 해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뽑혀있던 그리스 국민들로부터 그 명분을 가지고 자기가 당선됐던 치프라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야, 이거 잘못하면 국민들한테 욕
태바가지를 얻어먹겠다. 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국민들한테 그 책임을 돌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5일날 투표를 붙이겠다 했는데 이미 치프라스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도 유로존 탈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과 디폴트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뱅크런 사태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치프라스가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가지의 돌발 변수가 뭐냐면 뱅크런 사태였죠. 그러니까 이 뱅크런 사태를 일단 막아보고자 은행을 문 닫는 초유의 사태를 벌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30일 날 당장 갚아야 될 IMF에 대한 빚은 어느 정도 재무장관의 어떤 얘기에서 보면 그리스 재무장관의 얘기예요. 그 얘기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는 듯한 힌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날 국민투표 붙여서 국민들 당신들이 원한 쪽으로 우리가 갔다는 식의 명분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리스 국민들이 디폴트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럽 국가에서는 그리스 국민들이 채권단의 의견을 수용한다면 유럽 국가들은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1달락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디폴트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렉시트 없습니다. 당분간은. 왜? 그들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끌어온 겁니다. 왜냐?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 명분도 생기고 실리도 생기기 때문이죠.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이 기사가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참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우리 국내 최대 경제 일간지죠.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대기업 올 성장률 2%대라지만 투자는 계속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디폴트 임박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자, 이거 제가 뽑아온 기사부터 좀 봐야 될 거예요. 자,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그죠? 블랙 프라이데이에 때문에 앞당긴 저풋, 그러니까 저우 총재의 금리 인하 등한 자산 가격 하락 회피 이 부분입니다. 저풋이 추가 부양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뭐냐면 제가 얘기했죠. 중국은요 저번에도 선물에서 급락 사태가 한번 나오니까 딱 뭐를 내놨는가 하면 카드를 그 지준율 딱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 예대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블랙 프라이데이가 딱 6% 7%대 가까이 급락이 나오니까 또 중국은 이 부분을 갖다가 내놨습니다. 자, 이게 초창기에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면요. 여러분들 QE1, QE2 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의 초창기 모습이죠. 돈은 풀었어요. 근데 돈분 표시가 안 납니다.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돈맥 경화였습니다. 돈을 푸는데 왜 돈 납품 표시가 없느냐? 힘들었기 때문이죠. 돈을 받았어요. 장가 붙습니다. 그죠? 기업체들이 장가죠. 미국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돈을 푼 건 아니에요. 금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조정을 했을 뿐이지 돈을 QE1이나 QE2처럼 양적완화를 확 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고공행진했죠.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이게 건전한 조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계속 경기 부양 의지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돈맥 경화 얘기 여러분 잘 한번 돌이켜보세요. 미국의 QE1 때도 나왔고 QE2 때도 그 얘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푸니까 QE3까지 가니까 그때서야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경기 부양 의지만 이어진다면 결국은 경기 부양은 어느 정도 지표 호전이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계속 이어진다면 약발은 당연히 먹히게 되겠습니다. 그 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자, 그 앞부분에 앞 시간에서 얘기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마이크로사,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사의 급락 사태, 디램에서의 어떤 부분들, 순위 급감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되면서 급락이 나왔고 이것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물론 영향은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금요일장에서 이미 나왔고요. 자, 그러면 지금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자고요. 그러면 그들이 전에보다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쪼그라든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급락이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순이익 급감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마켓쇼가 굉장히 늘어난 상황에서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경쟁사가 힘들다는 것은 여기에 반사적 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D램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이익적인 측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타격을 안 받겠냐. 그거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딱 D램 쪽밖에 없었기 때문이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요. 모바일 D램도 있고요. 또 뭐가 있느냐. SSD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세대 SSD 대량 공급 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SSD는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해서 새로운 저장 장치입니다. 이 노트북에도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이 노트북에는 SSD가 없습니다. HDD죠. 그죠? 하이퍼텍스트 시스템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방식이라고 해서,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방식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방식을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방식은 저장 장치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읽기 쓰기 속도가 몇 배다? 10배 가까이 빨라요. 실제로 구형 컴퓨터를요,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확 바꿔놓으면요, 신형 컴퓨터만큼 속력을 냅니다.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 세계 SSD 시장 규모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서 보면 이 SSD의 초고속 성장,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종목이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SSD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 그 점을 참고해 보신다면 이 조정은요, 굉장히 건전하게 우리에게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주는. 제가 SK하이닉스 5만 1,000원대 부분에서 분명히 빠진다고 얘기도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하방 압력이 강해진다. 위쪽에서는 왜? 이들은 떨어졌을 때 배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부터는 또 분할로 모아가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또 배팅하는 쪽에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바이오 헬스가 미래 먹거리다. 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당분간은 이 바이오 헬스 쪽에 관심이 많이 집중됐어요. 근데 제약주는 조정이 들어왔다.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바이오주는 조정이 들어오면 크게 조정이 들어와서 회복하는 데까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일 만약 바이오주를 접근해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예 눈길을 돌리지 마십시오. 왜? 바이오주는 일단 임상이에요. 이 임상에 대한 기대감은요, 거품이 훅 불 때 확 빠집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는 어찌됐든 실적이란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왔다가도 다시 재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바이오주는 조정의 폭이 커져버리면 재상승하는 데까지, 거의 본전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시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가장 먼저 매물이 쏟아져, 오늘 만약에 증시가 좀 급락이 나면 매물이 쏟아져서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 쪽이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갈게요. BMW와 전기차 배터리. 자, 이거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현대차가요, 전기차 충전소 연내에 건립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주말에 나온 기사예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하고 BMW하고 지금 찰떡궁합이다. 2020년, 그러니까 전기차 마켓시어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 시장 쪽에 여러분들 투자하고 계시면 절대 겁날 게 없다. 그럼 이 전기차, 오늘같이 급락이 나와도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그 부분들은 당연히 오늘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디에서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들고 하시면 된다고. 이건 미래 시장 쪽이니까 들고 꼭 그냥 참고 들고 하시면 언젠간 크게 수익을 준다고. 이게 계속 드렸잖아요. 그 부분 오늘 참고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점, 저희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자, 투자 전략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랠리예요. 썸머 랠리 제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얘기 드리고 난 다음부터 지난주에 계속 올랐습니다. 그럼 조정이 들어오겠죠. 이건 건전한 조정입니다. 썸머 랠리 전에 막바지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조정 시 무조건 분할 매수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황의 신시황의 대가에게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끝까지 자신만만하더니 그리스가 결국 은행권 영업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실상 디폴트가 임박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주말에 글로벌 증시는 이런 뉴스가 반영되기 전에 마감이 돼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일단 지난주 마지막 거래 중국 증시가 또 폭락하면서 2주 연속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았습니다. 또 추가적인 부양카드가 깜짝 나오기도 했었는데 일단 리뷰 먼저 들어보죠. 네,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밤새 안녕하십니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말이죠. 요즘 그런 거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한테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그런 인사말을 많이 아침에 주고받았는데요. 그것은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하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밤새 무슨 일이 없었냐 하는 그런 걱정 어린 그런 인사말이었다고 합니다. 자, 주식시장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질문할 정도로 지난 주말은 아주 긴박하게 움직인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앵커께서도 우리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지난 주말 굵직굵직한 핫 이슈가 두 개가 크게 터졌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가 결국 국제채권단의 그 5개월 연장한 구제금융안을 거부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7월 5일 날 국민투표를 붙이겠다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과연 그리스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 이런 사태에서는 자기들이 인내해야 될 그런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국민 투표를 붙여서 그렉시트를 포함한 국제 채권단의 요구안을 거부하자는 쪽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그런 사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크게 국제시장을 동요시키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발표되기 이전에 이제 지난 주말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 변수가 오늘장에 열리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 주말 한번 세계 증시 한번 가볍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미국 시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유럽 시장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혼조로 마감을 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리스발 발표가 국민투표를 붙이겠다는 발표가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마감됐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나스닥 선물 시장을 포함한 선물 시장은 크게 출렁거리고 있는, 크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번 주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거리를 대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다우는요, 크게 지난주는 아주 견조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미 지지난주 급락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지난주는 1차 상승에 따라 눌림목의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우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다우존스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은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해 줌으로써 역시 지선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다우진수는 상승 전환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혼조 양상, 분기점에 놓여진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나스닥 시장은 제가 차트는 보여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나스닥 시장은 상승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유럽 증시, 독일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증시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그리스 사태가 완전 결국은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면서 오늘 밤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퀘션 마크 미지수입니다만, 그러나 독일 닥스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요, 11,250포인트 라인에서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주 종가가 11,492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한 240포인트 정도 여유가 있죠. 그러면 이 지지선만 11,250포인트만 독일의 닥스 지수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음봉으로 붕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번 조정, 이번 급락은 매수로 전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 사태가 과연 디폴트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렉시트까지 가느냐, 그리고 그렉시트가 발표된 가는 이유 와중에 다른 유럽 국가들까지 그렉시트가 유로존 탈퇴가 확산되는 여부가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해외 증시 투자하시는 분이라도 면밀한 세심한 주의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아시아 증시로 가보죠. 가장 큰 이슈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이 지난 금요일장에서 7% 넘게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10%가 넘는 급락을 보이면서 자, 블랙 프라이데이의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감, 그리고 정부의 신용투자 규제 같은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난주 일주일 내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그런데 중국도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27일 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이죠. 토요일 오후에 전격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쓸 수 있는 두 개의 카드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는 기준금리를 25포인트 인하했죠. 그래서 기존 2.25%에서 2.0%로 줄였고요. 또 하나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기준금리와 지준율을 동시에 인하하는 그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죠. 근데 중국 정부가 그만큼 경기 부양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11월 이후 4차례나 연속 인하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모습을 보면은요, 설사 이런 강력한 정부의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 이런 경기 부양책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때요? 반등 국면입니다. 연속 하락했다는 아무리 하락장이라고 하더라도요, 3, 4일, 2, 3일 하락하면은 하루 이틀 반등을 주는 것이 인지상승이거든요. 시장의 흐름인데 이미 지난 일주일 동안 급락했다는 반등 국면에서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 과연 어떻게 시장에 형성되는지, 자, 잠시 후 열릴 중국 시장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오늘은 아침 시초가부터 그리스발 악재로 인해서 조정받으면서 하락 출발이 예상되죠. 그럼 시초가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중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검토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나. 물론 아침 시초가 개파락한 가운데 한 30포인트가 넘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개파락한다면 이것은 저는 오히려 단기 반등 국면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 초반 적극적인 매수가 아니라 중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러나 충분히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선에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내 시장 보죠. 국내 시장도 지난주 금요일장 아주 견고하게 마감을 했어요. 여전히 대외 악재가 있는 가운데 그동안 국내 시장은 미리 조정을 받았죠.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보면은 지난 4월 말부터, 짧게 보더라도 지난 5월 말부터, 그쵸, 2달 가까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지난 언제였습니까? 지난 6월 16일이었네요. 장중 저점 2008포인트, 2000포인트 붕괴 우려감이 대두된 것을 기점으로 해서 2주 연속 강하게 반등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090포인트에 안착하면서 마무리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국내 코스피장 일봉 차트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두 가지 체크 포인트 한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2060포인트입니다. 2060포인트가 음봉으로 붕괴되기 전까지는 이 장은 어때요? 국내 시장도 안정권입니다. 오히려 지금의 조정은 이 조정이 2060포인트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2100포인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발 악재가 아니더라도 오늘 만약에 상승해서 2100포인트가 넘어간다면 눌림목을 한번 받아줘야 됩니다. 왜냐? 아직 외바닥 상태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추세 전환 가능성은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주변 악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료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지선 붕괴되기 전까지는 매수 마인드 전략을 유지하는 것은 무난하다. 하지만 그 템포는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조절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요. 사실 금요일장에서 장중에 거의 2100까지 갔었었는데 지금 그리스발 악재가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좀 하락할 테지만 2060만 안 깨지면은 조정식 매수해도 좋다. 단 시점은 중국 증시가 경기 부양책 이후 얼마나 반등하는지 그걸 보고 나서 판단하자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빠졌다가 2060을 안 깨고 빠졌었다가 중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같이 좀 시장이 올라요. 그럴 때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을지 끝으로 그 얘기만 살짝 해주시죠.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발표된 악재는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한 템포 좀 더 늦춰질 뿐입니다. 그 점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시초가 개파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인다면 매수를 하되 중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시 반 이후에 한번 디데이를 한번 잡아보는 게 좋겠는데요. 매수 관심 종목은 지난주에 언급해드렸던 종목 그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낙폭과대 대형주와 제가 실적 호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적 호전주부터 한번 검토를 하죠. 실적 호전주를 말씀드렸던 세 종목, 파라텍, 지난주 굉장히 좋았죠. 네, 계속해서 보유민 홀딩 전략 가능하겠고요. 남해학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어때요? 추세는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올해도 이 농작물 작황이 안 좋다고 해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료 회사들 한번 눈여겨보시죠. 대표적인 비료 회사 남해 11,000원을 전환한 시점이 디데이라고 본다면 오늘장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역시 제약 바이오주 여전히 이장의 테마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전략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녹십자세를 말씀드렸는데 역시 추세는 살아있는 아직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오늘 지난 금요일장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조정은 충분히 매수 관심 가셔도 좋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 중에서는 역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NC소프트, 다음 카카오, 그리고 역시 올 여름 수혜가 예상되는 그렇죠? 소주와 맥주 시장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몰이를 하고 있죠. 롯데칠성 같이 한번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실적 호전주 3인방, 낙폭과대 대형주 3인방 얘기해 주셨습니다. 개파락 이후 조정식 매수 관점 가져도 되지만 중국 시장 반등하는 거 보고 10시 반 이후로 매수 타이밍은 살짝 늦춰보면 좋겠다. 종목 6선까지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에 계시는 이재광 이사님의 전략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이두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갑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축하드려요. JW 중해지역 사실 추가적으로 한 9% 정도 급등한 상황에서 여쭤봤었는데 5만 원권 전후로는 자율적으로 매도하자 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서 장중 20% 가까이 오르면서 5만 1,200원까지 갔었습니다. 충분히 수익이 나고도 또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이 종목도 살짝 봐주시고요. 시장을 2,100까지 보셨는데 사실상 거의 다 온 상황에서 그리스 악재를 맞았습니다. 시장 뷰도 살짝 같이 좀 들어보죠. 글쎄요, 일단 이번 주 주말에 앞에서 계속 설명해 주시면 상당히 우리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을 줄 만한 요인들이 몇 가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그리스 관련된 어떤 구제금융 이슈가 좀 나와주게 되면서 오늘 상당히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계속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를 좀 말씀드릴 때, 근로 증시가 하락이 좀 나와주어도 5일선까지의 조정이 오면 눌림 매수다. 그리고 1차적인 저항, 2,190포인트에서 100포인트까지 상승하기 위한 과정들이 상당히 순탄치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일단 헌데 지난주에 글로벌 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나홀로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플러스로 마감한 그런 모습들, 장중 고가가 2,097포인트, 그러니까 61선을 장중에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렸던 1차적인 상승 과정까지 온 상황에서 상당히 아이러니한 것은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애매한 시점에서 주말에 악재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증시는 계속적으로 그동안 한 달 내내 말씀드렸던 하방 2,010포인트 부분 매수, 상방 2,120포인트 맥스 부분까지 1차적인 상승은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게 박스권으로 들어갈 확률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큰 호재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썸머 랠리를 좀 기대한다라고 좀 말씀해 주신 분도 계시는데,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2,010포인트 부근까지 왔을 때는 불안하다라고 해놓고, 2,080포인트 부근 오니까는 상승한다 해놓고 상당히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건지 아리송한 그런 부분인데, 일단 썸머 랠리를 좀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변수가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라 뭐라고 얘기할지는 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 단기적인 악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그리스 이슈가 되었던 어떤 악재가 되었던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적인 측면들이 주가 상승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시간적으로 상당히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장기적인 측면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지수 변동성이 좀 나왔을 때는 빠지면은 하방 2010포인트, 그러니까 2000포인트 부근이다. 그러니까 상방은 2100포인트에서 슈팅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슈팅이 좀 나오면 2020포인트다, 2120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글로벌 상황도 좀 그렇지만은 우리 경제 시장의 상황도 어떤 메르스 때문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뭐 가계부채가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많아진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는 좀 아닌가. 이렇게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 증시 5일선 이차라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겠죠. 일단 1차적인 상승폭까지 거진 가깝게 온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까지 그리스 관련된 이슈가 21선, 그러니까 2050포인트 부근까지 뺄지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게 우리 증시 코스피 지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진짜 지난주에 제약바이오주들 JW 중에 제약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강도가 좀 강해질 것이다. 이 JW 중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61선 부근에서 공략을 했던 지난번에 한번 61선 부근에서 공략을 했던 롯데케미칼하고 상당히 근접한 차트의 모습이 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61선에 가깝게 붙일수록 매집으로 강하게 보고 매수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 14% 급등하는 모습,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20% 가까운 폭등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 가장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단연 JW 중해제약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코콤 같은 경우 20% 급등이 좀 나아졌던 모습, 그리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로 급등 전 선취했던 우리 시청자분들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5만 원에 가깝게 붙이면 붙일수록 매도 강도를 높여서 현재 기존의 주주분들에게 상당히 좀 죄송스럽지만은 상승하면 할수록 물량 폭탄 투하를 해서 기관들에게 한 방 매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만약에 이번에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조정이 좀 나아져도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좀 여전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에 상당히 아쉬운 종목이 다 바닥권에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좀 뽑아올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나름 잘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드렸던 덕산 하이메탈, 지난주 목요일에 급등에 이어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23% 정도 급등세가 좀 나오게 되면서 단기 50% 정도의 급등 수익률이 좀 나왔기 때문에 지수 변동성에 얼마나 큰 상당히 좀 위험성을 감수하고 상승하는 종목들 따라잡는 그런 매매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재료가 살아있는 최근에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개미들 피바다가 된 역배열의 신저가 패턴, 기술적 패턴의 모습들이 가진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온다고 해서 바로 바닥주도 매수하신 전략보다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왔을 때부터 서서히 매집을 하는 전략 해서 지속적인 바닥권에 대한 바닥주들 대한 공략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글쎄요,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매번 하락하고 상승하는 뭐 이런 종목은 없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상방이냐 하방이냐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갈림길이 종목 패턴을 변질시키기 때문에 이번 지수 조정 때도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원하는 종목, 원하는 가격권에 온다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베팅할 수 있는 깡은 계속적으로 있으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이번 주 변동성에 유의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동성으로 이번 주 시장 특별히 주초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두코 멘토님의 리딩이 있었습니다. 이두코 멘토님이 최근에 아주 감에 물이 오르셨는데요. 또 이렇게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새롭게 추천해 주실지 이번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1부는 마치고요. 계속해서 2부 이어지겠는데 저는 오늘 그리스 사태로 개파락 출발이 예상되는 시초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